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시아군은 또 한 번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을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력과 무인기 운용 장비가 쿠르스크주 툤트키노 인근에 모였고 목표는 수미주의 국경마을 리지우카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 전혀 다른 시대의 무기들이 한 장면 안에서 만났습니다. 소련 시절에 설계된 미그 29 전투기가 미국제 GBU-39 소구경 정밀유도 폭탄과 프랑스제 IESM 해머를 싣고 나타난 겁니다. 표면만 보면 낡은 전투기 한 대가 러시아군 집결지를 폭격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기체의 나이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래된 전투기를 현대식 정찰망과 서방 정밀무기 체계 안에 끼워 넣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단순한 공습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와 서로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진 장비를 하나의 공격사슬로 묶어낸 사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보도와 군사 전문 매체들이 전한 내용을 종합하면 러시아군은 툤트키노 일대에서 병력과 타격 무인기, 정찰 자산을 모아 리지우카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방위대가 이 움직임을 포착했고 항공 전력에 표적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병력과 무인기 발사 장비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 기다린 뒤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여러 차례 큰 폭발과 짙은 연기가 확인되지만 러시아 공격부대 전체가 전멸했다는 독립적인 전투 피해 평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러시아군의 공격 준비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고 예정된 진격이 중단되거나 지연됐다는 정도입니다. 제목은 강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목보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공습의 군사적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리지우카는 단순한 국경 마을이 아닙니다. 수미주는 러시아가 오래전부터 완충지대 구상을 거론해온 지역이고 툤트키노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을 압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출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국경 안쪽으로 밀어내야 쿠르스크 방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병력을 동부 전선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공개 자료에서는 공격 대상이 러시아군 제1427 차량 화소 총연대와 연관된 병력으로 언급됩니다. 이 부대는 수미 북부와 쿠르스크 접경 지역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 개 연대 전체가 한 장소에 모여 있었던 것은 아니며 영상에 잡힌 목표 역시 연대의 일부 공격조와 무인기 운용 장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대 명칭이 확인됐다고 해서 연대 전체가 파괴됐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전투 피해를 판단할 때 폭발 장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폭탄이 정확히 어디에 떨어졌는지, 병력과 장비가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었는지, 공격 이후 실제로 어떤 부대가 후퇴하거나 재편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연기가 크게 솟았다는 사실과 군사적 피해가 컸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정됐던 공격이 취소되거나 장기간 지연됐다면 눈에 보이는 파괴 규모보다 작전적 효과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리지우카 일대의 지형적 특성도 중요합니다. 국경선 양쪽의 마을과 도로망은 가까이 붙어 있어 병력 이동을 숨기기 어렵고 무인기 정찰이 지속될 경우 집결지와 이동 경로가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큰 부대를 한 번에 모으면 정밀 타격의 표적이 되고 너무 잘게 나누면 공격 속도와 지휘 효율이 떨어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대가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것도 바로 그 선택의 비용입니다. 모든 러시아 병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집결과 이동 자체를 위험하게 만들어 공격 준비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공격 부대가 출발하기 전부터 차량 간격을 넓히고 무인기 발사대를 분산하며 방공 장비를 추가해야 한다면 러시아군의 작전은 더 느리고 복잡해집니다. 한 번의 폭격이 다음 작전의 방식까지 바꾸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밀 타격이 만드는 간접 효과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표적 정보의 시간입니다. 정밀 폭탄이 아무리 정확해도 몇 시간 전 좌표를 향해 날아간다면 이미 이동한 병력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찰 무인기가 움직임을 발견하고 지휘부가 표적의 가치를 판단하고 항공기의 좌표가 전달돼 실제 투하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결국 폭탄의 사거리보다 더 중요한 경쟁은 발견에서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군은 단순히 미그 29만 찾아 파괴한다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찰 무인기를 방해하고 통신망을 끊고 좌표 전달을 늦추며 활주로와 항공기 운용기지를 압박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전투기 한 대를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정찰과 통신,
무장 공급, 정비를 동시에 유지해야 합니다. 한 고리가 끊기면 전체 공격 사슬의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국경 가까운 곳에서 러시아군이 병력을 모으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타격해야 합니다. 적이 흩어져 이동을 시작한 뒤에는 같은 수의 폭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병력과 차량, 무인기 발사 장비가 한 곳에 모여 있을 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건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미그 29 함대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정찰한 부대, 표적을 확인한 지휘체계, 좌표를 전달한 통신망, 발사 위치까지 접근한 조종사, 그리고 스스로 목표까지 날아간 정밀유도 폭탄이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 결과입니다. 낡은 기체를 새 무기로 바꾼 것이 아니라 낡은 기체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공습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GBU-39는 미국이 개발한 소구경 정밀유도 폭탄입니다. 무게는 약 113kg이고 위성항법과 관성항법을 이용해 사전에 입력된 좌표로 비행합니다. 조건에 따라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투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는 목표 바로 위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조종사는 러시아 방공망에 깊숙이 접근하지 않고도 목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폭탄의 장점은 단순히 멀리 날아간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크기가 비교적 작아 한 번에 여러 발을 장착할 수 있고 큰 폭탄 한 발을 사용할 때보다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번의 출격으로 공격 선택지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활주로 하나, 탄약고 하나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병력 집결지와 차량, 무인기 운용 지점을 나눠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ISM 해머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특정한 폭탄 한 종류라기보다 일반 폭탄의 유도장치와 추진장치, 날개를 결합해 정밀 유도 무기로 바꾸는 체계에 가깝습니다. 프랑스는 여러 무게의 폭탄에 적용할 수 있는 형식을 개발했고 우크라이나는 이 가운데 일부를 미그 29와 숭호 2 계열 전투기에 통합해 사용해 왔습니다. 해머의 핵심은 투하 이후에도 스스로 비행 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날개와 추진장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래로 떨어지는 폭탄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목표를 향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야간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사전에 좌표가 확보되어 있다면 조종사가 목표를 육안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들은 러시아 방공망이 서방제 폭탄 한 발을 막기 위해 여러 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우크라이나 측 보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독립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 주장의 군사적 함의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값비싼 요격미사일 여러 발을 상대적으로 작은 유도폭탄 한 발에 소모하게 만들 수 있다면 방어하는 쪽의 비용 부담은 빠르게 커집니다. 전쟁에서 가장 비싼 무기가 항상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아닙니다. 싼 무기를 막기 위해 훨씬 비싼 무기를 계속 쏴야 한다면 방어자는 성공적으로 요격하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격에 실패하면 병력과 장비까지 잃게 됩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직면한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인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유도폭탄이 서로 다른 고도와 속도로 접근하면 모든 위협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소련제 미그 29가 어떻게 서방제 폭탄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미그 29의 전자장비와 무장 통제 체계는 미국이나 프랑스 무기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플러그를 꽂듯 연결한다고 작동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기 신호와 통신 방식, 투하 명령, 목표 좌표 입력 절차가 모두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파트너들은 이 문제를 완전한 기체 개조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특수 장착대와 연결 장치, 별도의 제어 방식, 사전 좌표 입력 절차를 결합해 전투기가 해야 할 일을 최소화한 겁니다. 전투기는 폭탄을 지정된 고도와 속도, 위치까지 운반하고 투하합니다. 그 이후의 비행과 유도는 폭탄 자체가 담당합니다. 일상적인 비유로 설명하면 오래된 화물차에 최신 내비게이션과 자동화된 배송 장치를 얹은 것과 비슷합니다. 화물차의 엔진과 차체는 오래됐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안내받고 정확한 위치에 물건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임무 수행 능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그 29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 전투기와 정면으로 성능을 겨루지 않아도 정밀 무기를 안전한 발사 지점까지 가져가는 플랫폼으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그 29를 단순히 구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반만 맞는 평가입니다. 레이더와 전자전 능력, 항속거리, 생존성만 비교하면
최신 서방 전투기보다 뒤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장비의 가치는 카탈로그 순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임무를 맡기고 어떤 정보망과 무기를 연결하며 얼마나 위험을 줄여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미그-29를 가볍게 봤다면 그 이유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 기체는 냉전 시기에 등장했고 유지보수 문제와 부품 부족, 기체 피로 누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판단이 놓친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미그-29를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투기의 몸체는 과거에 남아 있었지만 그 전투기가 연결된 전쟁 체계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공습은 러시아의 활공폭탄 전술과 묘한 대칭을 이룹니다. 러시아도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공유도 폭탄을 투하해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같은 원리를 서방 정밀 무기와 소련제 전투기에 적용했습니다. 상대가 사용하던 방식의 장점을 흡수하되 자신이 가진 장비와 지원받은 무기를 결합해 다른 형태로 되돌려준 셈입니다. 물론 한 차례의 성공적인 공습이 전쟁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미그-29 숫자는 제한되어 있고 기체 손실을 대체하기도 어렵습니다. GBU-39와 해머의 공급량 역시 무한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발사 위치와 비행 경로를 분석하고 대응 방식을 바꿀 가능성도 큽니다. 전쟁에서는 성공한 전술이 반복되는 순간부터 상대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급 문제가 곧바로 이 전술의 종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해머 계열 무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고 우크라이나 내 생산과 조립 확대 가능성도 논의되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자체의 유도폭탄 개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방제 무기 재고가 줄어들더라도 비슷한 임무를 수행할 국산 체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진짜로 노리는 것은 특정 폭탄 한 종류의 성공이 아닙니다. 미그-29와 수, 이 계열, 그리고 서방에서 지원받은 전투기까지 여러 플랫폼이 같은 종류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것입니다. 한 무기가 부족하면 다른 무기로 대체하고 한 기종이 위험하면 다른 기종이 임무를 넘겨받는 구조를 만들려는 겁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런 유연성이 생존성과 직결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먼 나라의 전투기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군 역시 여러 세대의 전투기와 지상장비, 유도무기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를 한꺼번에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분명합니다. 기존 플랫폼을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센서와 통신망, 정밀 무기에 연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국 방위산업에도 같은 질문이 적용됩니다. 좋은 미사일이나 폭탄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무기가 여러 기종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목표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전달받는지, 전자전 환경에서도 기능하는지, 전시 상황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지가 함께 평가돼야 합니다. 무기 하나의 성능보다 체계 전체의 연결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한 플랫폼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전의 감시망과 데이터, 정밀 무기에 연결되지 못하는 순간 진짜 구식이 됩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미그-29가 미국과 프랑스의 폭탄을 싣고 러시아군의 공격 준비를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전투기의 반전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들여다보면 중심에는 전투기가 아니라 연결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번 타격이 러시아군에 어느 정도의 실제 피해를 줬는지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과 추가 영상, 부대 이동 변화, 러시아 측 대응이 확인돼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러시아군이 토트키노와 리지우카 일대의 집결 방식을 바꿀지, 방공망을 더 전진 배치할지, 병력을 더 작게 분산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밀 유도폭탄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제한된 미그-29 기체를 보존해야 하며 러시아의 전자전과 방공망 변화에 맞춰 전술을 계속 수정해야 합니다. 한번 통했던 방식이 다음에도 그대로 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사례는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낡은 장비에서 새로운 공격 방식을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고 얼마나
정확한 정보로 움직이며 얼마나 위험을 줄여 사용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러시아는 더 최신의 전투기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더 오래된 기체에 더 적절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크게 말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연결하는 편이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이 새로운 공격 사스를 먼저 끊어낼까요?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미그 29와 서방 정밀 무기의 조합을 반복 가능한 대량 타격 체계로 발전시킬까요? 이 질문의 답은 수미 국경의 작은 마을 하나를 넘어 앞으로의 공중전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공습을 단순한 전투기 한 대의 성공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현대전에서 연결성과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로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개될 추가 자료와 러시아군의 대응까지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